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 사소한 우연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의심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낳기도 하고, 어떤 진실은 마음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마주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민준. 올해 33살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저는 늘 스스로가 사랑할 줄 알고 믿을 줄 알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갈 방법을 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제 아내 서연은 저보다 4살 어리고 조용하고 다정하지만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여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들 눈에 우리 부부는 이상적인 한 쌍이었죠. 어딜 가나 사람들은 서연이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했고,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듬직한 남편이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아마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평생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친한 친구 몇 명과 술 약속을 잡았고 집을 나서기 전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미있게 놀다 와요. 나는 일찍 퇴근해서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고 쉬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침례가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부드럽고 저를 존중해주며 큰 소리를 내거나 저를 통제하려 한 적이 없는 아내였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저는 강남의 꽤 유명한 부티크 호텔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비밀 보장이 잘 되며 가격도 상당히 비싼 곳이었죠.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순간 빨간색 스쿠터 한 대가 그곳으로 꺾어 들어갔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한 갈색의 니트 가디건, 낮게 묶은 긴 머리, 서두르는 듯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걸음걸이. 저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아보려 했지만 스쿠터는 이미 자동문 뒤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진정해,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만약 내 아내가 맞다면 어쩔 건데. 그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술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호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제 눈은 호텔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5분, 30분, 그리고 4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졸려서 먼저 잘게. 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굳게 닫힌 호텔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넜습니다. 밖에서 잠시 상황을 살폈지만 경비원도, 로비의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망설이던 그때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 차림의 점잖은 모습이었고 서둘러 정문 밖에 세워진 차로 향했습니다. 얼굴에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저는 설마 저 남자와?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침실에서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옆에 누웠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미소를 지었고 등 뒤에서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출근 조심하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대충 대답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의 은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서로 설치했던 가족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서연이의 이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집에 도착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이 기술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틀 뒤 제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내 그 호텔 들어가는 거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신경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아내가 그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은 후 저는 마치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친구까지 똑똑히 봤다고 하니 더 이상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침묵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간다면 평생 아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싸우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의 끝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틀 병가를 냈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죠. 평소 성실했던 저였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비소에 들러 아내의 스쿠터 안장 밑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예전에 GPS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구매했던 장비가 이제는 제 사적인 조사의 핵심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연이를 몰래 뒤따랐습니다. 아내는 정시에 출근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채소를 좀 사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내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첫날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서연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추적기 위치가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외곽으로 향하는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아 뒤쫓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길은 붐볐고 저는 GPS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적기가 익숙한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제가 아내를 처음 봤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온몸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스쿠터를 세우고 마스크를 벗고는 마치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입구로 가 밖에 주차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 뒤에 숨어 10분쯤 기다리다가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아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1층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이내 정중하게 오른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정확히 몇 호실인지는 몰랐지만 짧은 복도를 지날 때 복도 끝쪽 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문에 귀를 바싹 댔습니다.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맞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다른 젊은 여자가 이번 달 매출 현황과 내부 가불 보고서에 대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침대 대신 책상과 의자, 서류장,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놓인 깨끗하고 간소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셔츠 차림의 젊은 여자가 회계 장부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나한테 뭘 숨기는 거냐고. 서연이는 한참을 떨다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미행한 거야? 어떻게 여길? 대답해. 저는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몰래 호텔이나 드나들고 퇴근했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는 또 누구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서연이는 마른 침을 삼켰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곳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맡기신 호텔이야. 그리고 이쪽은 같이 일하는 회계 담당자고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부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신이 오해할까봐 내가 재산이 좀 있다고 당신이 변할까봐 걱정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서류 뭉치와 회계장부, 객실 예약 청구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내부 매출 점검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 온 건 전부 일 때문이었다는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한테 숨긴 건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믿지 않으셨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셨거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지난 며칠간 저는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를 불필요한 의심 속에 밀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일 때문일 뿐일까? 아직 아내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급 호텔의 작은 방, 차가운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륜의 상상으로 저를 소름돋게 했던 그 공간은 이제 작은 사무실처럼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는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옷자락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라던 젊은 여성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치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일을 숨겨서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모르면 모든 게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나였다면, 남편이 몰래 호텔에 드나드는 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심지어 집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 이 호텔은 부모님이 예전에 사두신 건데
집안 식구 누구도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어. 내가 서류랑 장부 관리를 맡았고, 그런데 부모님은 두려워하셨어.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거나 나한테 기대서 살려고 할까봐.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정말이야. 저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가 돈이나 노리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서연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부모님은 좀 편견이 있으셨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몰래 당신에 대해 알아보셨대. 월급쟁이에 자기 집도 없고 어릴 때 어머니까지 여의였다는 걸 알고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 내가 하도 우겨서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조건이 있었어. 이 호텔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신의 재산에 대해 알게 하지 말라고. 당신의 진심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하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달아오르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족들 눈에 저는 그저 시험대에 오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재산을 노리는 가난한 남자 취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기를 했던 거네. 내가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보였어? 아니면 당신도 부모님이랑 똑같이 생각했던 거야? 서연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난 다 느껴. 하지만 당신과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고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만이 저를 떨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1년,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 따뜻했던 포옹, 제가 피곤할 때 건네던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을까?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지 마. 미안해. 화가 나면 차라리 나를 때리거나 욕을 해. 제발 아무 말 안 하지는 마. 저는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네가 재산이 있어서 화나는 게 아니야. 호텔 일을 숨겨서 화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나는 건 네가 날 믿지 않았다는 거야. 가장 아픈 건 물질적인 게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나를 방어적인 시선으로 봤다는 거야.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이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바로잡을 기회를 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모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르려무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은 한 번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처가에 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은 언제나처럼 소박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여전히 문 앞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고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장모님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한테 다 들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나나 애아빠나 그저 딸 자식 걱정에 노파심이 앞섰을 뿐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미 된 마음을 이해해다오. 딸이 고생할까봐 두려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따님이 행복하길 바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셨어야 할 일은 따님이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시험에서는 안 됐습니다. 장모님은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호텔 소유권 서류 전부다. 너한테 주마. 네가 가지고 있어라. 더 이상 우리가 뭘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게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네가 상처받았다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더는 붙잡지 않으마.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호텔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한 가정, 솔직한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원했던 것은 이제 예전처럼 온전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모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솔직하게 인정까지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치 누가 심장을 핥히는 듯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 모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재산을 숨긴 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뢰와 동반자 관계는 이미 금이 가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어머니 댁에 다녀온 것을 알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 제가 들어설 때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이 제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결혼 후 가장 조용한 식사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몇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뒤따라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이렇게 계속 침묵하지는 말아줘.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또 있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없어. 전부 다 말했어. 저는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직감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 자주 가던 오래된 카페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서연이와 회계 전문학교 동창이었던 옛 친구 혁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혁수야, 내 아내 서연이 기억나? 내 동창이었잖아. 혹시 서연이에 대해 아는 거 좀 있어? 10분도 채 되지 않아 혁수에게서 온 답장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그때 서연이 엄청 유명했어. 과외 퀸이었잖아. 근데 너 그거 알아? 서연이 졸업반 때 부잣집 아들이랑 약혼했던 거. 아버지가 고급 호텔 사장인 사람이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너랑 결혼한 거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이미 금이 간 제 믿음의 껍질을 파고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제가 늘 다정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고급 호텔 사장의 아들과 약혼했었다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가면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친구가 말해준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장소를 알아본다는 핑계로 담당 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재민 호텔 사장의 아들이자 혁수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의 약혼자였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의 침착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요? 잘 지내시죠?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분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결혼식장에서 서연 씨 옆에 앉아 있었을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겁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재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얼굴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반대했어요. 서연 씨가 자격이 없다고,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서연 씨가 갑자기 반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과거를 왜 서연이는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제가 질투할까봐, 비교할까봐,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너 약혼했었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더 숨긴 거야? 아직 말 안 한 게 얼마나 더 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무서웠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맹세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 사람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났어. 부잣집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았고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저와 서연이 사이에 무언가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 없는 뺨처럼 숨막히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연이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그날 밤부터 집안의 모든 것은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저녁 뉴스를 틀어놓은 TV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성껏 저녁을 차리지도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삶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만큼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별거 하자고?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서도 그녀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깊은 구멍을 제대로 보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 버리지 마. 제발. 나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과 매일 함께 사는 것. 그 느낌은 저를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숨막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나갔습니다. 제가 떠날 때 서연이는 문 앞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제가 생일날 선물했던 실크 스카프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첫 며칠은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늦잠을 자도 마음대로 밥을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 차가운 오피스텔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자니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군인가? 나 서연이 아비일세.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 후 장인어른께서 가족 모임 외에 따로 전화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잠깐 만날 수 있겠나?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 가족이 저에게 숨겨왔던 모든 것에 대해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소박한 옷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었고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무언가 무거운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내 딸이다. 자네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떠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아이의 결혼에 대한 믿음까지 망가뜨리지는 말아주게. 호텔 일과 예전 약혼 사실을 숨긴 건 그 아이 잘못이 맞다. 하지만 자네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물질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다. 만약 그때 내가 재산 이야기를 숨기라고 강요하지만 않았더라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 건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야.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호텔을 자네 명의로 넘겨주고 싶네.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다 말이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의심할 것 없네. 자네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는 자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하네. 만약 아직도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만약 마음이 떠났다면 그것도 원망하지 않으리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남편을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여자로 만들지는 말아주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참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이의 눈빛, 그녀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저를 선택했던 그녀의 용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옆에 누워 행복하다고 믿었던 밤들이 실은 일방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용서와 이별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어른의 제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던 중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휴대폰에 뜬 낯선 문자 메시지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짧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몇 줄의 글. 만약 아직 서연 씨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가 왜 나와 파혼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할 겁니다. 오후 3시 종로 3가 9번지 카페에서 혼자 오세요. 발신인은 제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제이, 추측할 필요도 없이
며칠 전 만났던 서연이의 전 약혼자 재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가 파혼한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서연이가 말했던 이유, 부잣집 며느리로 사는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구석진 자리에 재민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반도 마시지 않은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빛고는 눈빛이 아닌 무언가 더 깊고 고뇌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없이 앉아 재민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싸우러 온 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어쩌면 서연 씨 자신도 당신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을 진실을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재민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와 서연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예물도 마쳤고 웨딩 촬영도 했고 청첩장도 절반은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죠.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고 서연 씨 댁에서는 아마 마음이 변했나 보죠. 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재민은 과거의 고통이 스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 발신인 불명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안에는 임신 8주차라고 적힌 초음파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안해요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8주차 초음파 사진이라니.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원망이 아닌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몰래 알아봤는데 그 아이는 서연 씨가 성폭행을 당해서 생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건설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박 부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었죠. 그놈이 여러 번 추근댔지만 서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놈이 급한 업무 처리라는 핑계로 서연 씨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늦게 돌아왔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인턴을 그만뒀죠. 그리고 얼마 후 저와 약혼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분노와 연민으로 떨려왔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저 결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여겼죠.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에게 그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 전까지는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가 임신 12주차에 몰래 아이를 지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는 마비된 듯한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재민은 제 앞에 작은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그 건설회사의 내부 조사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자는 나중에 다른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서연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소하지 않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려워서였겠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비난과 분노, 의심이 이제는 무딘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연약한 서연이가 그렇게 끔찍한 어둠을 홀로 지나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연 씨가 저 이후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그녀를 사랑해줘야 한다고. 당신이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사 나갔음에도 서연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퀭했고 입술은 창백했지만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연이는 멈칫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알았구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떨리는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무섭고 부끄러웠어. 당신이 날 동정하는 게 싫었어. 상처도 흠집도 없는 평범한 아내로 보이고 싶었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제 손 안에서 점차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그리고 부탁인데 이제부터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연이는 깊은 심연에서 막 빠져나와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저에게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받은 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었지만 거짓과 비밀이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예측 가능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간신히 과거의 폭풍을 헤쳐나왔을 때 새로운 폭풍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습니다. 바로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 제 장모님에게서였습니다. 저는 어른을 탓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장모님의 계산적인 태도와 행동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다시 대화를 시작한 후 제가 아직 정식으로 집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저녁들러 그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던 작은 집은 어색하지만 노력 가득한 인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점차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가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당신도 보고 싶다고 전화하셨어. 나도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서연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마당에는 늙은 매화나무가, 현관 앞에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고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어나 맞이하지도 반갑게 웃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나 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모님은 대답 대신 서연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좀 더 분별력이 있을 줄 알았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저런 녀석 곁을 지키겠다는 거냐? 서연이는 굳었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는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다 말했어요. 우린 서로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 장모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순진하구나, 서연아. 앞으로의 인생이 사랑만으로 될 것 같아? 저 녀석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집이 있어, 돈이 있어.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냐고. 그리고 내 과거, 저 녀석이 나중에 그걸로 널 들볶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코 과거의 일로 제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장모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서연이는 내 피와 살로 낳은 자식이다. 나는 내 딸이 빈손뿐인 남자 인생에 다시 한번 발을 들이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가난한데 자존심만 센 남자는 위험한 인간으로 변하기 쉽다. 나는 너를 믿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걸 허락할 수 없다. 서연이는 떨기 시작했고 두 눈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전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전 그저 절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전 옳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전 이 사람과 함께 살 거예요.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기어이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이제 아무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만약 저 녀석한테 다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얼굴 비출 생각 마라.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테이블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친어머니에게서 저렇게 잔인한 말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서연이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모님은 대답 대신 저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긴 시간 동안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 아래 차를 세우자 서연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돌아오기로 한 거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다른 사람이 자격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널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가 새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상처를 가슴 깊이 묻어두려는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치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위태로운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이겨냈지만 과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장모님을 만난 그날 이후의 삶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훨씬 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였습니다. 서연이는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출근하고 밥을 짓고 심지어 주말에는 기분 전환 겸 교회로 소풍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 속에 무거운 슬픔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로도 달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저 또한 매일 들르기는 했지만 아직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연인처럼 조심스럽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서연이가 머무는 오피스텔 문틈 아래에 놓인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검은 잉크로 굵게 쓰인 민준 씨에게 라는 세 글자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장난 같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날짜도 서명도 없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숨겨왔던 그 남자는 단순한 변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성폭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낙태한 후 그놈은 서연 씨가 살던 옥탑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누군가 서연 씨와 그놈이 크게 다투는 것을 봤고 며칠 뒤 그놈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당신 아내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녀가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 건지. 저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수많은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그 변태 자식의 이름조차 서연이는 제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폭행은 그녀가 평생 묻어두고 싶어 했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라니. 저는 즉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웃으려다 그 종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즉시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건 진실이야. 서연아,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줘. 더는 숨기지 마. 서연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어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 믿어줄 수 있어요? 먼저 말해줘. 그래야 내가 뭘 믿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뒤 그녀의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낙태한 후에 그 자식이 제 옥탑방까지 찾아왔어요. 전 그가 절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는 역겨운 말들을 짓거렸어요. 제가 자기 장난감이라는, 만약 이 일을 폭로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전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 그를 밀치고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그가 뒤쫓아왔고 그 뒤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그가 비틀거리다 떨어졌어요. 전 그때 그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4층 옥상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도망쳤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경찰 조사는 없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마치 악몽을 다시 보는 사람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조사는 있었어요.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고장나서 사고사로 결론이 났어요. 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침묵하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도시를 떠나 있었어요. 그때 재민 씨와도 모든 사람과도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픔, 분노, 무력감, 혹은 연민. 한참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밀지 않았다고 확신해. 서연이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밀지 않았어요. 옥상으로 도망치기 전에 방 안에서
그를 밀쳤을 뿐이에요. 그가 떨어질 때 제 손은 그에게 닿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뒤로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믿었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과거를 다시 들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없었지만 아래쪽에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영원히 묻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라니 누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복수, 정의,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어떤 목적일까? 그날 오후 저는 서연이가 예전에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름도 주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직원들에 대해 묻자 나이든 경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라고 있었지. 4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도 말이 좀 많았지만 금방 잠잠해졌어. 그 사람 가족도 그 뒤로 조용했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누가 자꾸 와서 묻더라고. 마르고 눈이 깊은 젊은 녀석이었는데 박 부장에 대해 꽤 자세히 물어봤어. 더 물어봤지만 더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저와 서연이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 그날 밤 저는 서연이에게 조사한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곁에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지만 저는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싸움에 발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서연이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연이에 묻혀있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서연이 자신조차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사고의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저는 혼자서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았던 그 오피스텔 주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알던 배달원 친구의 도움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앱으로 주문한 뒤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주문서에 적힌 HN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처음 배송지로 설정되었던 강북의 낡은 골목에 있는 오래된 고시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허름한 고시원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에 임시 노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HN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고, 한참을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친구, 깡마르고 머리 길고 맨날 모자 쓰고 다니던 애. 연초에 들어왔다가 한 달 전쯤 나갔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누구랑 말도 안 섞었지. 근데 마지막에 방에 편지를 하나 두고 갔어. 내가 읽지는 않았는데 아직 가지고 있네. 아주머니는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만약 당신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당신은 평온하군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검은 잉크로 쓴 박민호라는 3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호. 제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진실의 문에 막 다가선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는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웃으려다 박민호라는 글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얼굴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은 굳었으며 눈은 마치 가시가 돋친 듯 그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먼저 대답해줘. 박민호가 누구야? 서연이는 마른 침을 삼켰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굳게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할지 말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민호는 예전에 날 성폭행했던 그 박 부장의 남동생이에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가 아직 살아있을 줄, 날 지켜보고 있을 줄은 몰랐어. 민호 씨는 그때 그냥 대학생이었어. 한 번 회사에 형을 찾아왔을 때 마주친 적이 있어. 날 아주 이상하게, 무섭게 쳐다봤어. 형이 죽고 나서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소문만 들었어. 그가 다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널 원망하고 있어. 그가 생각하기에 네가 자기 형을 죽인 거야.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난 안 그랬어. 난 그를 밀지 않았다고. 난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서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악인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의 죽음이 묻히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호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가 원하는 것은 서연이의 대가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저는 박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찾은 종이 뒤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드리죠. 오전 9시 한강공원. 아무도 데려오지 마시오. 저는 서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박민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죽은 형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박민호 씨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 남편이군. 원하는 게 뭐죠? 박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와 박 부장이 카페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 아주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당신 서연이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왜 그날까지 우리 형을 따로 만났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이가 감옥 가는 건 원치 않아. 난 그냥 그녀가 자신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길 바랄 뿐이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릴 거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면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일어서서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몽을 끝내고 싶다면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조작된 사진으로 협박하려 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 또한 그녀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등을 돌려 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저는 저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그를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왜 그녀는 여전히 숨기고 있는 걸까? 박민호를 만나고 돌아온 제 마음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의 뻔뻔한 협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을 파멸시킨 그자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 테이블 위에는 온전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으며 그는 아주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만남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잘못을 용서할 만큼 충분히 너그럽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서연이가 자발적으로 그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서연이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쿠션을 껴안고 멍하니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본 파트 10, 마지막 고백, 그리고 윤리를 거스르는 결정. 그날 밤 저는 차갑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아주 큰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그 모든 일들 뒤에 간신히 다시 쌓아 올린 그 연약한 기반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쿠션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빛, 그녀는 이미 제게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만나고 온 거죠?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민호가 준 사진을 꺼내 우리 둘 사이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사진을 흘끗 보더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기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 사진 진짜지? 그 사람 만났는지 이제 안 물어볼게.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서연이는 쿠션을 꽉 쥐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용서해서도 다시 잘해보려고도 아니었어요. 그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나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더 끔찍한 짓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끝내야만 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때 서연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예전처럼 음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인생 역전할 기회를 줬는데 귀한 줄을 몰라. 보이세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그는 저를 성폭행한 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나왔어요. 그가 뒤쫓아왔고 전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문을 잠그려 했지만 늦었어요. 그가 절 붙잡았고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때
전 너무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하늘의 맹세코 그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을 때 전 밀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고 무력감이 솟구쳤습니다. 서연이는 떨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범인으로 몰릴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침묵하면 모든 게 묻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한쪽에는 지옥을 겪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아내가, 다른 한쪽에는 흑백이 불분명한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저는 어떤 길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이를 돌아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가 밀지 않았더라도 넌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야. 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숨겼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난 못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난 이제 겨우 다시 살게 됐는데, 겨우 당신이 곁에 있는데.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마주하는 거야. 침묵이 아니라 진실로.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함께 갈게. 그녀는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제 가슴에 무너져 내렸고 숨이 막힐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는 모든 용기를 내어 그날의 사건 전말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행정실 복도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뛰었고 우리가 간신히 되찾은 평화 위로 칼날이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은 옛 서류를 읽고 서연이의 새로운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굴지도 섣불리 결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눈을 살짝 가늘게 떴을 뿐입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잊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고는 저와 서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이 사건은 절차에 따라 재수사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 우리는 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옅은 오후 햇살 아래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또 다른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부터 저는 제 곁에 여자가 비록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졌었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자수하고 모든 사건을 다시 진술한 그날부터 우리 삶은 마치 깊은 협곡양 끝에 걸린 외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수년간의 고통 끝에 얻고 싶은 평온함이,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유, 명예, 그리고 우리가 간신히 다시 세운 가정까지도 말입니다. 경찰은 과거 서연이를 성폭행했던 박 부장의 추락사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사건이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빛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제 예감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자수한 지 2주 후
우리는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서연이는 마치 손을 놓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처럼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각오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조사관이 다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일 옥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은 사건 전체의 국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한 장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57세 당시 고시원 경비원. 경찰관은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서연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철수 아저씨 야간 근무하셨는데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옛 동료를 통해 저희가 접촉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의 모든 상황을 목격했지만 연루될까 두려워 침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이 위중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와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조사관은 서류에서 증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옥상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가 보니 서연 씨가 박 부장에게 팔을 붙잡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를 뿌리치고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뒤쫓아가다가 미끄러운 난간 턱에 발이 걸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후 서연 씨가 옥상으로 다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래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뛰쳐나갔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 씨가 박 부장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고지죄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정이라는 이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발코니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근처 공원에서 불어오는 라일락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할 줄 알았어.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을 줄은. 철수 아저씨께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녀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 그저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용감하고 진실하며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나는 너와 함께 이 길의 끝까지 갈 거라고.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저는 그녀 곁에서 진실과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짧은 영상 하나가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은 과거 서연이가 자신을 성폭행했던 박 부장과 마주 앉았던 그 카페의 어느 구석진 곳에서 몰래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었고 소리는 없었지만 화질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 부장은 맞은편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듯 어떤 다툼이나 긴장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많은 익명의 계정들이 악의적인 글과 함께 그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이 여자가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 있음? 피해자가 자기를 성폭행한 남자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불쌍한 척 연기 대상감이네. 24시간 만에 영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심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와 서연이의 결혼사진까지 퍼와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유명세 타려고 작정했네라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호. 그 말고는 이런 짓을 할 동기와 증오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지인은 영상이 가짜 정보로 등록된 계정에서 업로드되었지만 접속 IP가 박민호가 살던 고시원 근처에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무릎을 꼭 껴안은 채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불을 켜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봤죠?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황량한 들판을 스치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진실이 필요 없어. 그저 돌을 던질 대상이 필요할 뿐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들 유흥거리로 삼는 걸 좋아하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 더는 못 견디겠어요. 착하게 살려고,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이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침묵했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내 목을 더 세게 짓밟네요. 저는 그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사랑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만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칼날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떠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요.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요. 조용한 삶이 필요해요.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난다면 그 모든 비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폭풍을 헤쳐온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 서연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 권리가 있어.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도 이 진실을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격할 거야. 나는 변호사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발할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였습니다. 서연이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나긴 세월 동안 드리워져 있던 두려움이 처음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포된 영상, 악성 댓글, 그리고 추적된 IP 주소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저는 배후에 있는 자를 찾아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연이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알던 옛 스승님과 동료들이 그녀가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몇몇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용감한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 여론의 폭풍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민호가 빛으로 끌려 나왔을 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모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저는 모든 일이 해결되기까지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수사기관에서 저와 서연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관의 목소리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두 분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상담 예약을 위해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터진 후 제가 그녀에게 꾸준히 권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의 말을 전해 듣자 서연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마주할 거야. 더는 너 혼자 걷지 않아도 돼. 그날 오후 익숙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과거 추락사 사건을 담당했던 이 팀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박 부장의 동생인 박민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그가 아주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 팀장은 우리 둘을 쳐다보고는 녹음기를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호의 차갑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상 제가 찍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퍼뜨렸습니다. 맞아요. 전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냥 서연이를 모욕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전 온 세상이 우리 형이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걸 알길 원했습니다. 이 팀장은 녹음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전 그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 2층에 서 있었죠. 형이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 올라갔을 때 형은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불과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형은 살려줘 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손을 놓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저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녹음을 끄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서연 씨의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불고지죄가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행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목격자인 김철수 씨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김철수 씨는 서연 씨가 도망쳤고 박 부장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점 때문에 저희는 두 증언에 대한 대질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현재 가난 말기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옥상에 다시 돌아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는 이미 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 민호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 근처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자면 만약 형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건은 재기소될 것이고 서연 씨는 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이는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거야. 경찰서를 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껴안고 벼랑 끝에 몰린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살인자로 몰리느니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난 널 믿어. 우리가 그걸 증명할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즉시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민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원한이라는 뚜렷한 동기가 있었고 고의적인 명예훼손 전력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시각에 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술한 대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모든 주장은 무효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시원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김철수 씨와 같은 방을 썼던 한 남자는 그날 김철수 씨가 혼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옥상 맞은편 방을 빌렸던 한 대학생은 자신이 기술 덕후라 사건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며 복도 CCTV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네가 하고 있던 목걸이 기억나? 영상 속에서 빛이 반사돼서 그 목걸이에 미니 카메라가 달려있던 게 선명하게 보였어. 맞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선물해 준 거니까. 기억 안 나. 그의 생일 선물. 혼자 다닐 때 무슨 일 생기면 증거라도 남기라고 카메라를 달아줬잖아. 서연이는 떨었습니다. 나 잊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안의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뭘 기다려? 지금 다시 확인해보자. 그날 밤새 저와 서연이는 목걸이에 있던 미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열었습니다. 몇 번의 파일 오류 끝에 마침내 흐릿한 영상 하나가 열렸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쾌감을 맛보게 해줬는데 감히 날 버려? 저리 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신고해봐. 그럼 내 인생은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테니까. 발소리, 비명, 그리고 달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비명.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조각이었습니다. 그 몸싸움 속에서 박민호가 주장했던 살려줘라는 애원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대답하거나 외면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게 아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이게 내 무죄를 증명할 증거야. 이번에는 네가 직접 일어서는 거야.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날 아침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길거리의 먼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서연이에게 하늘은 마치 머리 위에 거대한 돌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연이와 박민호는 서로의 모순된 진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질신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사 결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박민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연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서연이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이것은 지난 시간 동안 여론이 그녀에게 씌웠던 모든 오명을 벗겨낼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질신문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은 당사자와 각 측 변호사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밖 대기실에 앉아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몸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퀭한 얼굴, 깡마른 몸,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찬 깊은 눈의 남자였습니다. 담당관이 대질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밤 사건 경위에 대해 두 분의 진술이 모순됩니다. 서연 씨는 박 부장이 추락할 때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박민호 씨는 서연 씨가 형 근처에 서서 구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박 부장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떨어진 후였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형이 애타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고도 그냥 가버렸잖아. 당신이 구했다면 형은 죽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침묵한 건 당신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시선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똑똑히 봤다고 했죠.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때는 밤 9시 가까운 시간이었고 고시원 복도에는 깜빡이는 전등 하나뿐이었어요. 당신은 2층 맞은편 건물에서 쇠창살 난간 너머로 봤다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상황을 볼 수 있었죠? 박민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담당관은 이 내용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서연이의 목걸이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부장의 고함과 협박, 그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발소리, 그 후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박민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연 씨가 직접 제공한 증거이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에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모든 상황은 그녀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어디에도 그녀가 박 부장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보고도 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으며 4년 전 개인 장비에 저장된 원본으로 편집의 흔적은 없습니다.
박민호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여자는 그래도 죄가 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형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했어. 저 여자가 우리 형을 버렸다고. 모든 원인은 저 여자야. 그는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담당관은 정숙을 요청했고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박민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와 목격자 김철수 씨의 증언, 그리고 진술의 모순점을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서연 씨의 행위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자진 출두했으므로 수사기관은 형사 기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두꺼운 먹구름을 뚫고 내리쬐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소매를 흠뻑 적셨습니다. 박민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한 속에 살던 자가 처음으로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마치 비극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집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해냈어. 모든 것과 마주했고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생존자야. 서연이는 제 어깨에 기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힘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악몽도 죄책감도 없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자.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저는 박민호 씨 측 변호사입니다. 방금 의뢰인에게서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 전에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기자도 경찰도 없이 오직 두 남자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서연 씨조차 아직 모르는 진실이라고요.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장마철처럼 끈질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비였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변호사가 지정한 강변의 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삭막한 공간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박민호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재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를 만났지만 오늘의 그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도 광기 어린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고갈된 듯한 극한의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 형이 살아있던 마지막 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박민호는 마치 닳아버린 기억의 한 조각을 읽어내리듯 담담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형을 따라다녔습니다. 형이 서연이와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형은 계속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협박을 하든 예전 방법을 다시 쓰든 그녀를 되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은 마비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형이 서연이를 카페로 불러냈을 때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서연이를 도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우리 형을 보호할 증거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후에 저도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그녀를 따라 고시원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다시 돌아갔죠. 맞은편 건물 발코니에 올라가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서연이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이 뒤쫓아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모든 걸 다 봤다는 거군요. 하지만 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멈춰섰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형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의 죽음 때문에 제가 평생 악몽에 시달렸던 것처럼 그녀도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박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증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쳤으니까, 증오에 매달리는 것도, 우리 형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도 지쳤으니까. 사실 형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였는데 말이죠. 우리 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전 형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믿음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밖의 빗줄기는 더 굵어졌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날 밤 제가 찍은 영상 원본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짧게 잘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고 박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깡마른 그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물잔에도 USB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서연이를 믿기 위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말도 없이 어디 갔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녀 앞에 USB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을 가지고 왔어.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 볼 필요 없어. 나는 널 믿어. 이제는 과거를 더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녀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고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몇몇 주요 채널에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발표도 해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바다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서연이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격으로 글을 썼고 더 이상 시끄러운 일도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다면 그래도 날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널 선택했을 거야. 네가 누구였든 어떤 일을 겪었든 오늘의 너처럼 용감하고 진실하며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믿음과 상처, 그리고 용서라는 혹독한 여정을 용감하게 헤쳐나간 민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손을 잡고 진실의 끝까지 함께 갈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시련 그 자체보다 그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짓과 상처,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믿고 보호하며 진심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누가 옳고 그른가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 사람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나락에 빠진 이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주었더라도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장 힘들 때 서로를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되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